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무역 적자는 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수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1,340원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잭슨홀 미팅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슈들을 소화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민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 대출 큰 관심을 모았던 상품인데 지금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전체 대출자의 14.1%가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이자 미납률은 상품 출시 초반 8%였는데 약 4개월 만에 14%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상황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만 19세를 포함한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무려 24.5%였습니다.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전체 연령대 미납률보다 2배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때 갚는 비율이 순차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자 미납률이 30대는 17.7%, 40대는 13.5%, 50대는 9.7%였고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7.4%, 7.2%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갚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자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절대적인 이자 액수도 높진 않습니다. 소액 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은 61만 원인데 대출 금리 연 15.9%를 적용해 보면 첫 달 이자는 8천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즉 제도권 대출은 물론 일반적인 서민 금융마저 어려운 20대 청년 상당수가 월 10,000원도 안 되는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20대는 연령 특성상 무직이거나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 생활비 부담이 커져 상환 여력과 의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곤 의원은 청년 빚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여준다며 채무조정, 취업지원 등의 연계 정책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자가 몇천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0대의 무계획 대출 성향이 문제라는 건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눈높이에 맞는 금융 신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형 SUV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올해 소형 SUV 시장은 주요 신차 출시와 함께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소형 SUV 판매량은 작년 대비 40.2% 늘어난 89,831대였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국내에서 소형 SUV 시장이 본격 형성된 이후 가장 높습니다. 우선 인기 차종인 셀토스의 부분 변경 모델의 인기가 이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셀토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한 31,714대로 출시 이후 처음으로 내수 판매 차종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며 7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 현대차와 한국 GM에서도 신차를 내놨었는데 이들의 판매 실적은 어떨까요? 네, 현대차와 신형코나와 한국 G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올 상반기 출시와 함께 호실적을 냈는데요. 코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어난 21,256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트랙스 9모델 판매량의 15배 많은 13,117대가 팔렸습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업계는 연말까지 올해 소형 SUV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 시장의 SUV 편중 현상이 점차 가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소형 SUV는 중소형 세단의 수요까지 흡수하며 더욱 성장할 거라고 점쳤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 회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는 셀토스와 니로를 보유한 기아입니다. 2위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2.1%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16.1%에서 28.3%로 한국 GM은 1.7%에서 15.6%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태풍까지 겹치게 되면서 과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곧 추석도 다가오는 만큼 선물 세트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장마, 폭염, 태풍 등으로 과일 도매가가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에 쓰이는 과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석 선물 세트 과일인 사과와 배 상황이 심각한데요.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선물 세트용 사과로 쓰이는 홍로의 평균 도매가는 18일 기준 1년 전보다 무려 47.9% 오른 97,920원입니다. 배는 원황 품종의 도매가가 1년 전보다 20.2% 더 비싸졌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산지가 올해 초부터 냉해와 우박 피해를 본 데다 여름에 병충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경상도 지역 주요 사과 전체 물량의 약 10%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사과는 과육이 썩는 탄저병이 번지고 있고 배는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전체 사과 생산량은 작년보다 18.7%, 배는 21.8% 감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상황이 쉽지 않은데 대형마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형마트 과일 바이어들은 기존 거래 지역 외에 대체 산지를 발굴하거나 알이 작은 과일과 이색 과일로 선물 세트를 개발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도 물량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또 사과 배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켓이 포함된 혼합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6% 정도 늘렸습니다. 롯데마트는 부자재 비용을 줄이고 기존보다 알이 작은 원물을 활용한 저가형 선물 세트를 30% 확대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샤인머스켓과 멜론 등을 섞은 혼합 선물 세트 구성도 늘렸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통적인 추석 대표 과일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거라며 대체 산지 발굴, 혼합 선물 세트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소액 대출의 연체 상황부터 과일 수급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민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10bp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와 중국 금리는 더욱더 격차를 벌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위안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아시아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플러스권에서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2,52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35% 상승한 2,5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1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 역시 7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속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 각각 464억 원, 21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813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881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한 1.65% 상승으로 89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과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76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453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3,141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신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국내 연구진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맥신 관련주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경산업, 휴비스, 그리고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경산업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1,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비스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8,4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역시 이거를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인,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도 상승세 보여주다가 오늘 오전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2.17% 하락한 5,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3거래일 만에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27% 하락한 3,1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맥신을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맥신은 우수한 전도성과 전자파 차폐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미래의 신소재로 꼽히는데요.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맥신 관련주 개장 직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시장 들어서요. 초전도체 이슈도 있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도 있으면서 테마성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약세장이어서 더욱더 그런 건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어디서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전체 측면에서 보면 언급해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위험 자산이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7월까지는 시장에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주도주로만 거래가 몰리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그 여타 종목군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줬던 일부 업종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라든지 JYP 같은 일부 엔터주를 제외하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 주도주들이 좀 가파른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7월부터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장 내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해당 종목을 강할 때는 거의 상한가까지, 근데 상한가까지 밀었던 종목도 장중에 변동성을 주면서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테마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장이 조정받고 주도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그리고 공격적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는 소위 대장주 두세 종목만 잘 버티게 해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정, 그다음에 개별 테마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8월 시장의 순환매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이 조금 늘어난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단체 관광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중국의 단체 관광 이슈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모두 들썩였는데 카지노와 화장품, 면세 관련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오늘 좀 주가가 크게 휘청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위기 우려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8월 남은 시간 동안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인가 해당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단기적인 반등 더 남았다. 그리고 오히려 숫자가 나오면 그 실망감의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숫자가 언제 나올까요? 9월 달 연휴 이후에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왔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아마 기사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아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이 중국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적이 늘어서 움직였던 한국 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한다면 특히 중국인들이 올 거라는 기대로 움직였던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전만큼 올 리 없고 온다고 해서 돈을 예전만큼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VIP들이 와서 일부 고급 카지노에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세점에서도 굳이 화장품이 아니라 명품 같은 걸 소비하기 위해서 국내를 찾을 가능성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빼고도 실적을 좀 개선시켜 놨던 종목군들의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는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정도만이 의미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해당 두 종목도 9월 달 이후에 나타날 방문객들의 숫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면 다시 변동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대로 실적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9월 달에 찍힐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초전도체 지났다면 이번에는 맥신입니다. 맥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한국과학기술원이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분석해서 표면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이 물질이죠. 그런 만큼 앞서서 저희가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아니면 또 단기적인 변동성만 잠깐 보이다가 또 이슈가 사그라들지 궁금한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과거에 최근에도 그렇고요. 초전도체는 아주 최근에 나온 이슈지만 그 이전에 꿈의 그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관련 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소에서 계속 뭔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전도체가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삼성 SDI에서도 꾸준하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주가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미미했던 반면 최근에 이런 이슈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시장이 테마주를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신과 관련된 종목군들로 여러 종목군들이 꼽히고 있으나 과연 그들이 의미 있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나는 아무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제로 주가 동향을 보시면 대주주가 다 팔고 그다음에 그 초전도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아무리 공시를 해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네. 또 막상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급락 상태로 가는 형태로 봤을 때 맥신 관련주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것과 돈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더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맥신 관련주들이 의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결국은 테마주로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주가의 고점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맥신 관련주도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가운데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D 6%대 강세고 에코프로 또 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 투자 성과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 MSCI 이슈도 있잖아요. 거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은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받을 만큼 받았다. 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이미 추세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군들은 7월 달에 급등을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약간 비이성적으로 올렸던 부분은 지금 다 되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 종목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나 이제 과거처럼 추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놀라운 실적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들리는 뉴스는 아시겠지만 LFP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등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많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7월 달만큼의 그런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 어렵고 둘째로 7월 달에 실오는 거래량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집중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동체 회장과 관련된 뉴스는 워낙 오래된 이슈라 그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니켈 지분 관련 얘기도 최근 그 금속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만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이슈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유일하게 7월 달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은 종목 대장주로서 에코프로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의 흐름이 계속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흐름을 짚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순항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쭉 보면
순항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네. 예상보다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기대하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그 네. 시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어쨌든 8월 들어서 한풀 꺾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9월 달 들어서 폭발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마 예상했던 시총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쨌든 한계점은 여전히 전구체 대부분을 아직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는 향후 IRA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는 상당 부분 낮추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진 않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테마주 열풍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에서도 금리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오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부양이 될지는 또 물음표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소위 시장을 주도해왔던 7개 빅세븐 종목이 조정이 끝났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들의 동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를 둘러싼 그 빅이벤트 두 가지가 네. 반전의 포인트가 되느냐가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슈는 뭐 말은 계속 떠들지만 그 언론의 얘기로만 봤을 때 중국은 20년 전에 망했어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중국이 정부 자체가 금융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립을 잃지 않는 다음에는 중국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뭐 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가격 조정을 조금 끝내고 기간 조정 형태로 시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 형태로 간다는 것은 주도주의 반등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흐름에서는 지금 주도주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커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더 진행되기보다는 기간 조정 속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종목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은 최대한 버리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 네. 전략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일정 부분의 조정이 나오지만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또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는 주도주만 사면 별로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이거나 하반기 수급 모멘텀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는 것이 전략적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만 보기보다는 수급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바라본 종목들 중에서 좀 탑픽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서는 뭐 탑픽으로 선정할 만한 종목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서는 이미 두 종목을 언급드린 만큼 다른 쪽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 GS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SOE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GS도 GS칼텍스가 지금 이익의 한 60-70%를 차지하는 종목이죠. 네. 정제 마진이 지금 빠르게 돌아서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유가가 갑자기 급락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이 정제 마진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도 더 이상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익은 반드시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의 60-70%가 정유라면 나머지 부분 쪽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 관련 발전자 회사들의 실적인데 이 발전자 회사들의 실적도 대거 악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 S&P 전력 도매 가격을 상한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손실을 보면서 전력을 만들어서 한전에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고 만약에 하반기에 가스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할 때 이들이 과연 전력을
계속 손실을 보면서 만들어서 한전에 공급할까? 저는 오히려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눌려왔던 소위 이제 전력자 회사들, 발전자 회사들의 실적도 저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PBR 개념으로 0.2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아무리 뭐 지주사 할인을 받고 뭐 GS 건설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한 주당 가치가 14만 원이 넘는 종목이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너무 갭이 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배당 관련 펀드들이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PB 한 0.3.7배, 0.4배 정도의 수준이 한 5만 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자,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손절 가격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 가격대에서 한 5% 내외로 위로 5% 아래로 5% 내외로 매수하신다면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아마 배당까지 더해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GS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을 했는데 그렇다면 초밀착 신시대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체를 좀 살펴보면요.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군사동맹 또 안보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신냉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제 한미일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를 지금 북중러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어떤 고조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 보시면은 굉장히 경제 안보가 확실히 촘촘하게 짜여지는 협력체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나토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제 협력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재미난 게 있는 게 네.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키워드는요 첨단 기술 연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설계 이런 거 잘해요. 일본은 이 부품 장비 이런 거 잘해요. 한국은 생산을 잘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체로 첨단 기술을 연대로 해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요. 사실 한미일이 전통적으로 동맹이지만 지금 와서 또 연합체를 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일의 전 세계 GDP를 보면 31%입니다. 네. 어디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G7이 지금 4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없어지는 양들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럼 한미일이 일단은 채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쨌거나
지금 철통 같은 안보와 경제를 섞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공급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기술의 어떤 패권 전쟁 이런 데에 있어서의 우리가 굉장히 든든한 우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한 지금 협력 체제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좀 뭐 가장 기대되는 게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가 뭐 한층 더 높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뉴 노멀이에요. 네. 이렇게 한미일이 어떤 뭐 평상시에 가졌던 어떤 동맹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갔을 때 뉴 노멀로 이것이 다시 탈바꿈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가 가장 지금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이것이 합쳐지는 새로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규칙가 적습니다. 나토 네. 군사동맹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요 절대 기술 얘기 안 합니다 서로. 그렇지만 여기는 기술, 결국은 살아남는 건 기술이고 과학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잘 나가가기를 바랍니다. 네,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고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제계에서는요, 경제 협력에 보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련은 논평을 통해서 경제계는 세 나라의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 후에 수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수혜주라는 게 바로바로 지금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보하고 이 연계되는 부분들에 여러분 차관점을 가시는 게 일단 방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사실 뭐 이 전체 회의에서 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문점을 갖은 게 뭐냐면 공급망의 조기 경보 시스템. 네. 공급망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조기 경보가 뭘까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원 소재재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같이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조기 경보 체제. 뭐 우리가 그냥 넘겨 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꽤 많은 협력 뭐 체제의 그런 회의들도 필요하고요. 협력 상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또 수혜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수혜주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열리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희가 가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8월 달이 뭐 이런 네. 거 저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바닷가 경제와 증시의 안정성을 다져가는 부분들에 한 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의 전개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오면은 뭐 디커플링에서 지금은 뭐 좀 완전히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별적 차단이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3국이 전 세계 31%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국이 어느 곳에 초점을 두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국이 동맹을 좀 강화하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신흥 경제 5국인 브릭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5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브릭스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몸집 불리기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원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현재 5개 나라만으로도요. 전 세계 GDP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브릭스의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공식 주제가 재미있는 네. 게 뭐냐면 브릭스와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의 67개국이 좀 초청이 됐다니까 몸집 불리기를 가고요. 네. 지난번 회의, 4월 달에 했던 지난번 회의에서 뭐가 있냐면 이름은 우리가 브릭스로만 지금 뭐 좀 성이 안 차니 네. 브릭스 플러스를 만듭시다. 이러고 중국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네, 거네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이것을 다극 체제로 가자. 네. 이제 중국이 그 앞장서서 하는데 자기 혼자의 물은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라는 목표보다 G7에다가 목표를 두고 네. G7 대 브릭스의 대결 체제로 가는 부분들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저간에 흐르는 여기에 최대의 목표는 탈달러화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과거에 브릭스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개발은행, 세계 개발은행 새로운 네.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해서 한번 또 굉장히 뭐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좀 힘을 써갖고 야 거기 왜 그런데 가서 왜 백로야 뭐 까마귀야 뭐 백로야 뭐 이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현재 23개국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네. 베트남이라든가 등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것이 어떤 뭐 효과로 나면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네. 세계의 외환 보유에 있어서의 달러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65% 된 게 지금 58%로 갔고요. 58%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가 조금 있으니까 59%로 살짝 올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외환 보유의 탈달러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파생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라든가 네.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뭐 등등이 나오는 것이 뭐 디지털 화폐 자체도 좋지만은 달러를 지금 흔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이 그럼 갑자기 이렇게 뛰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가 네.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기준금리가 나오는 부분, 이러한 흔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여기에 자기네들도 어떤 족적을 남기는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거나 브릭스의 외연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아주 숙명적인 그런 루트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죠. G7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점차 몸집을 키워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흥국 사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렇죠. 탈달러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사실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통화 질서가 변하게 될까요? 이제 계속 이제 네. 될 때까지 두들기겠죠. 네. 자, 브릭스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계 인구의 네. 42%가 브릭스의 5개 나라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거기에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이 지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우리 그러면 뭐 석유할 때 레알화로 합시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중국,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등등을 해서 지금 외환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자 이러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만큼 떨어진 부분이 그러면 뭐 중국 위엔화로 차고 있느냐? 위엔화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러나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기준 질서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보가 지금 안 쓰는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부분, 이러한 격동기 변화의 시절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또 브릭스가 러시아가 중심으로 된 새로운 도전장을 지금 내놓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42%가 지금 브릭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네. 가입 신청하는 나라가 23개거든요. 그러면 50%가 넘는다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관심은 어느 쪽에 좀 저희가 확대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가 한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뭐 사실 뒷돈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자 이런 나라들이 되게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조금 저개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깔아주는 게 굉장히 지금 뭐 주요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중국이 부동산으로 지금 뭐 아픈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만 네. 중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럼 자기네 나라의 부동산이 이렇게 약해질 때는 중국의 생각은 뭐 아프리카로 보냅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런 기술을 등등을 봤을 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새로운 장들이 지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경제, 특히 이제 중국이 다시 경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건설 경기인데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 해외 건설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격화되면 될수록 저는 건설주라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건설주라는 새로운 강자가 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헝다의 경우에는 미국에 좀 파산 보호 그렇죠. 신청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금리 인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분석하실까요? 부동산 시장은 좀 바로 살아날 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거는 스스로 이제 벗어나야 되는 네. 위기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중국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네. 뭐 자본, 인력, 그다음에 기술이었는데 다 소진이 됐어요. 그 때문에 중국이 과거 같은 영화 속의 그런 고성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중진국 항쟁에 빠졌다고 우리가 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 부분, 그다음에 1년에 800만씩 나오는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실업률 문제, 이런 것들은 자기네 내수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굉장히 많은 해외 진출, 실크로드로 지금 네. 표현이 되고 있지만 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의 노력을 그쪽으로 기울일 것 같고요. 그 속에서의 어떤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 그리고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경제 화두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 중국의 수출 상황도 살펴보면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12.4%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미국의 제한 조치가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을 토대로 중국의 수출도 조금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요. 사실 물량이 빠지는지 가격이 빠지는지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뭘 준비했냐면 세계에 이제 뭐 엔데믹이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수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 내에 지금 사실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지만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CPI 떨어지는 건 소비자 물가 떨어진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물량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런다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지금 뭐 물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들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친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브릭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회의들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진핑가 굉장히 많은 양의 해외 순방을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한번 왔으면 좋겠는 상황이 네. 있는데요. 지금 진짜 쉽지 않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면 특단의 조치, 그리고 항상 뭐 외국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국가 지도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중국의 지금 정치 경제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도 좀 살펴보면요.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고, 그리고 무역 수지도 약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바닥으로 향해서 네.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뭐 걱정이 되지만 이런 정도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바닥으로 봐야 되고요. 네. 현재 지금 뭐 반도체만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는 안정화되면서 상승 국면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수출 수입일은 액수로 나올 때는 달러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을 했는데 일단 뭐 찐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네. 부분들이 되고요. 이러면 우리가 조금 뭐 예상한 것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늦어지지만 일단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면 더 이상 안 빠지는 바닥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빨리 오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참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증시가 화랑을 탈 때 첫 번째 시그널은
수출 증가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들이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만간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델리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테마주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도주 홀딩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GS는 정제 마진이 회복되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공조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방산과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